5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표준 치료를 성실히 정말 받으셨습니다. 항암, 방사선, 여러 가지 검사 일정까지 의사가 시키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런데 치료가 끝난 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암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몸이 왜 이렇게 지쳐가는 걸까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은 제거됐지만 몸이 회복되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화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는 상원장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어느 병원에서 진료하나요? 입원해서 제가 한번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아니라 병원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삶 속에서 회복하는 길을 알려드리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꼭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주와 항암, 방사선 같은 이 표준 치료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다만 병원 치료가 끝난 이후의 삶까지 함께 책임져주는 그런 곳들은 병원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치유를 항상 두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이런 표준 치료죠. 현대 이야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병을 치유하는 마음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고, 또 병을 치유하는 음식의 기준을 한번 또 세우고, 병을 치유하는 생활 리듬을 되찾는 거,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어떤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 이 네 가지는 병원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의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치료법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암 진단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낼 것인가를 충분히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회복을 향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원장이 생각하는 병원 치료와 자연 치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를 또 많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병원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 혹시 민간요법 아닌가요? 이 질문 속에는요, 불안도 있고 혼란도 있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걸 선택하면 저걸 놓치는 건 아닐까?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원 치료와 자연 치유를 어떻게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둘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지를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병원 치료 과학적이고 자연 치유 비과학적, 혹은 반대로 병원 치료 몸을 망친다, 자연 치유 몸을 살린다. 하지만 이 둘 다 현장을 충분히 겪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제가 만난 실제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내 몸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묻죠.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표준 치료를 성실히 정말 받으셨습니다. 항암, 방사선, 여러 가지 검사 일정까지 의사가 시키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런데 치료가 끝난 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암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몸이 왜 이렇게 지쳐가는 걸까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은 제거됐지만 몸이 회복되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잠은 계속 뒤척이면서 깨고, 식사는 두려움 속에서 막 먹고, 하루 종일 막 버텨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긴장 속에 살고 있고,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치료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겨냥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의 크기, 막 전이,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 치료를 받는 몸의 상태입니다. 그 병을 만든 삶의 환경과 몸의 토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암을 받아도 누군가는 버텨내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차이는 치료법이 아니라 몸이 놓여있는 환경입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 네이처 리뷰 캔서에 따르면요, 암세포는 이런 조건에서 더 잘 자랍니다. 만성염증,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해독 능력이 저하된 경우죠.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이 유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식사, 수면, 감정, 스트레스, 순환과 해독, 즉 삶의 방식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 환경은 누가 바꿔주나요? 바로 여기서 자연치유가 등장합니다. 자연치유는 암을 대신 없애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암을 대체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또한 병원 치료를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치유는 병원 치료와 다루지 못하는 회복의 영역을 맡습니다. 몸이 치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부작용에서 회복하게 도와주고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치료는 불을 끄는 역할, 자연치유는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따라서 자연치유는 병원 치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의학을 전부 부정하는 선택, 자연치유를 전부 부정하는 선택. 회복은 이렇게 극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몸에 맞게 조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연치유는 항암치유에서 도망이 아니라 치료를 잘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언어를 점점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뭘 바꿔야 할까요? 이 순간부터 관점이 바뀝니다. 암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 차이가 치료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병원이냐 자연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이 몸을 나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치료는 더 안전하고 회복은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치료는 혼자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항암 됩니다. 치료 중인데 자연치유 꼭 필요할까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항암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몸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자연치유까지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실 때 표정이 늘 비슷합니다. 지쳐 있고 막 겁나 있고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의지가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낀 기준으로 분명하게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 항암 중에 많이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면 잠을 뒤척이게 만들고 입맛이 사라지고 속이 불편해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항암의 생리적인 영향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몸은 점점 회복 모드로 들어갈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항암 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것은 모두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암이 힘든 게 아니라 제 삶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루 종일 버티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쉬는 시간에도 늘 긴장되어 있고 마음은 항상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항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항암을 받는 동안 몸이 쉴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몸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회복을 미룹니다. 항암 중에 불안이 높고 긴장이 풀리지 않고 늘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자율신경은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고 면역 회복은 뒤로 밀립니다. 즉 치료는 진행되는데 회복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암 중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항암 중 자연 치유의 어떤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암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숨이 잠깐이라도 좀 깊어지게 하고 과도한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회복 리듬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없으면요, 몸은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항암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항암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임상에서 분명히 느낍니다. 항암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끝까지 마친 분들은 특별히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힘들면 좀 쉬었고, 버거우면 속도를 좀 늦췄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항암과 싸운 게 아니라 몸을 돌보면서 항암을 같이 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간에 무너지는지 끝까지 가는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인데 자연 치료가 꼭 필요하냐는 이런 질문은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이 힘든 치료를 받는 동안 내 몸은 누가 돌볼 것인가? 항암은 의사가 합니다. 하지만 항암을 받는 동안 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건 환자 자신의 몫입니다. 자연 치유는 항암의 대체가 아닙니다. 균형이고 지탱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자연치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연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아주 서로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민간요법을 막 떠올리고, 누군가는 기적을, 이런 기적 같은 치료를 기대하게 되고, 누군가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 도대체 자연치유가 뭔가요? 오늘은 이 단어를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치유,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치유, 특별한 요법이나 비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치유, 일부 사람만 가능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자연치유는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은 자연치유는 늘 오해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60대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요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도 신기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더 이상 몸이 무리하지 않기로 했고, 몸이 피곤하면 멈추기로 했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몸이 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몸은 새로운 걸 막 더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을 덜어낼 때 회복을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는 원래 회복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해독 시스템, 재생 시스템, 항상성 유지 시스템. 문제는 이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라 계속 꺼진 상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연치유란 이 시스템을 억지로 막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방해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몸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회복을 시작합니다. 또 자연치유는요, 몸만 보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같이 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사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 모든 것이 몸에는 하나의 환경으로 전달됩니다. 자연치료는 이 환경을 몸이 회복하기 쉬운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끝나지 않고 막 기적처럼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자연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그 순간은 무언가를 더 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괴롭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버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나를 살리는 삶으로 방향을 틀 때, 이때 보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치유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연치유는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주는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몸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내가 바꾸는 일, 그게 자연치유의 말기 시작입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로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작고 말끝이 흐려집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연치유로 어떻게 회복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 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늘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막연한 어떤 위로나 무책임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말기암 환자가 자연치유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희망을 꺾기 위한 말이 아니라 거짓 희망으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손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무 가능성도 없다는 뜻은 아닌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현재 의학적 도구로는 암을 더 줄이거나 제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보통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고 또 항암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방사선도 효과가 제한적인 상태.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병원이 다루는 것은 암의 크기와 어떤 진행이지 그 사람의 전체 삶과 몸의 회복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치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으셨고 완치보다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자는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분은 기적을 기대하며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내 몸이 조금이라도 좀 덜 무너지게 저는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분이 한 변화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억지로 막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무리한 치료를 막 붙잡지 않았고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좀 정리했고 숨이 편안한 순간들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몇 달 뒤 몸의 수치가 급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은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저를 다시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이제 회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치유가 보여주는 회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말기라는 상태는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역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회복 시스템도 좀 남아있고 염증과 대사 상태는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수면과 호흡이 안정되고 몸이 오염 신호를 덜 받을수록 몸은 조용한 회복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조건부 회복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말기암에서 이 자연치유의 역할은 완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더 빨리 무너지는 방향에서 덜 무너지는 좀 방향으로, 고통만 남는 시간에서 의미와 존엄이 남는 시간으로. 결국 자연치유는 삶의 끝을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훨씬 안전합니다. 말기암도 자연치유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대신 지금 이 몸이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기적을 묻는 질문보다 지금의 삶을 살리는 질문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정직합니다. 식단만 바꿔도 암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암 진단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십니다. 원장님, 식사만 바꾸면 그럼 암이 좋아질 수 있나요? 이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힘들고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희망만 주는 말도 냉정하게 자르는 말도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도 사실입니다.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암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즉 식사는 기적의 치료도 아니고 의미 없는 보조도 아닙니다. 치료가 작동할 수 있는 몸의 바닥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식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뭘 먹으면 암이 막 사라지나요? 이 음식이 항암 음식인가요?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막 하던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암은 특정 음식 하나로 죽거나 살아나지 않습니다. 암은 세포 주변의 환경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같은 약을 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방향이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걸 막 늘리기보다 몸이 소모되는 가짜 음식을 좀 줄이고 위장에 부담되는 조합을 좀 빼고 속이 편한 음식 위주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혈당을 막 흔드는 식습관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몇 주 뒤에 이분이 항암약은 같았는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장님, 약이 바뀐 건 아닌데 몸이 덜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식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암세포는 아무 환경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망성, 염증 환경, 혈당 막 롤러코스터 환경,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한 환경, 소화와 해독 기능이 저하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런 환경에서 암은 더 유리해지겠죠. 즉, 식사를 바꾼다는 것은 암이 살기 쉬운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는 일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연치유에서 음식의 핵심 역할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한지, 먹고 나서 숨이 좀 덜 차는지, 몸이 좀 덜 붓는지, 피로가 좀 덜 쌓이는지, 이게 식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는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식사를 바꾼 분들은 먹는 것을 바꾼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덜 급하게 먹고, 덜 몰아붙이고, 덜 불안해하면서 바로 그 태도가 몸의 긴장을 풀고 칠과 작동할 공간을 만듭니다. 결국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바꾸지 않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식사는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허락해 주는. 암 환자 해독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 진단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 해독, 장 해독, 혈관 해독, 림프 해독, 알아볼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할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먼저 버텨야 할 게 무엇인가입니다. 해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쌓인 독을 빨리 빼내야 한다.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많이 하면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몸에 더 빼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회복은 늦어집니다. 임상에서 분명히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해독의 순서는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먼저 장입니다. 흡수, 배출의 어떤 출입 구조. 그 다음에 간입니다. 이거 해독의 처리 공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혈관입니다.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해독은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간 해독을 너무 자극하거나 혈액순환을 강제로 막 올리게 되면 몸은요, 처리하지 못한 이 노폐물을 다시 장에서 혈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배출 통로가 준비되지 않은 해독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장부터 안정시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봅니다.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잘 먹고 잘 배출되고 그 다음에야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해독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간 해독 주스, 혈관 해독부터 막 실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났지만은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해독을 좀 하지 말고 장만 편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식사 시간, 고정적으로 시간을 지켜주는 거,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줄여주는 거, 배변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 몇 주 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무 해독도 안 했는데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스스로 호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해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몸을요,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효과를 막 재촉하지 않고 회복의 속도를 믿어주는 것. 그 태도에서만 간도, 장도, 혈관도 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 해독의 순서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배출되게 하고, 잘 처리되게 하고, 잘 흐르게 한다.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 선택이 재발을 막는 해독의 출발점입니다. 암 환자 해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간부터 할까요? 해독 주스 같은 것을 마시면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장이 먼저 열리고 간이 쉴 수 있어야 하고 피가 돌아야 몸은 비워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 오늘은 이 해독의 순서를 하루 루틴으로 실천하는 방법,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해독 기준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면 간 해독제, 해독 주스, 단식부터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가 이미 해독 시스템입니다. 독소는 네 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수용성 독소입니다. 물에 녹는 독소죠. 그거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소변과 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용성 독소라고 그러죠. 지방에 붙어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변과 땀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기화성 독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활성산소 형태로 우리 몸에 있게 되는데 이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는 중금속 독소. 이 중금속 독소는 모발이나 손톱 등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배출됩니다. 즉, 이 네 가지 독소들은 5가지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대변으로 또 땀으로 코끝과 피부로 모발과 손톱으로 이거 우리 몸은 이미요 해독할 수 있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 그 출구를 막지 않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독은요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출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장해독입니다.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 또 공복에 사과당근 주스, 식전에 생채소 먼저 먹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또 하루에 한 2번 정도 배변이 목표라면 더더욱 좋겠죠. 결국 해독은 배설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간해독입니다. 간은요 일하는 것보다는 휴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야식을 금지한다.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준다. 이런 것들이죠. 밤 10시 전에는 내가 숙면에 한번 든다. 이런 것들도 간해독에 가장 중요하죠. 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비우기, 호흡이라든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걸로는 간에 좋다고 하는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마늘 같은 이런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억지 해독제나 막 단식이나 주스만 하는 그런 해독은 오히려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해독 차원에서 볼 때 간은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과 림프 해독인데요. 피가 돌아야 결국 해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제당, 막 밀가루 음식,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무쇠로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또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자연치유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붕어 운동이나 모관 운동 같은 거, 또 풍욕, 냉온료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명상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여러분들이 핫하게 가르쳐 드리는 발가락, 모세혈관, 지압 후에 그 다음에 걷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들이죠. 피가 돌지 않으면 해독은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해독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빼기 전에 먼저 흐르게. 그래서 해독의 첫 단계는 특별한 요법이 아니라 이 3가지입니다. 장이 막히지 않게 잘 나오게 하나와 간이 처리할 여유를,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 혈액이 천천히라도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 이 준비가 되어야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자연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해독은 무언가를 막 강제로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출 통로가 열려 있고 간이 쉴 수 있고 혈액이 흐를 수 있을 때 몸은 스스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동안에는 회복 작업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거나 수면이 막 불규칙하거나 불안이 막 지속될 때, 이때 상태에서는 간도 장도 혈관도 해독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해독을 시작하게 만드는 조건은 강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몸이 지금은 괜찮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해독 효소와 배출 시스템이 내 몸의 독소 상태 5단계는 어떤 건가요? 자연치유에서는 독소의 상태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몸에 독소의 쌓인 상태에 따라서 독소 1단계에는 붓고 배변이 불안정하고 손반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냉한 경우, 이런 증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죠. 이것은 장 해독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소 2단계죠. 이 상태가 되면은 불면이 오고 만성 피로가 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 정도의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장과 간을 같이 해독해야 됩니다. 독소 3단계에 들었으면 이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염증, 뭐 이런 대사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장과 간, 혈관 일부까지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4단계 들었으면 면역과 호르몬이 붕괴되고 여러 난치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 몸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장과 간, 혈관을 포함한 전신 순환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5단계에 들면은 이때는 세포를 넘어서 그 유전자까지 세포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해독은요, 내 상태를 모르고 하면 과하게 하게 됩니다. 상태를 알고 해야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기간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을 어떤 생활 리듬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독은 아주 소박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좀 지켜주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주고 늘 숨이 얕아지지 않게 이렇게 고르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리듬이 회복되면 몸은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암 진단이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간해독, 장해독, 막 혈관해독, 여러 가지 해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출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변은 불규칙하고 잠은 얕았고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 해독도 하지 말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주만 생활 리듬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사 시간 좀 규칙적으로 좀 고정을 하게 하고, 특히 야식을 좀 중단하고 낮에 잠깐 호흡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좀 쉬어주자. 몇 주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해독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때 이미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막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안심했을 때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해독법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뭔가 더 하려고 막 하지 않는 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회복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거,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몸은 이제 스스로 정리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해독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해독은 빼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해독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암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는 검사도 꼼꼼히 해주고 또 수술도 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약도 빠짐없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병은 나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대부분 같습니다. 괜히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유 없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이죠. 이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지만 진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치유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 응급을 막는 그런 약들, 위기를 넘기는 그런 치료들, 이 모든 것은 병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 자가면역 질환, 만성염증, 우울증처럼 삶 전체와 얽혀 있는 이런 병들은 병원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원은 치료는 해줄 수 있어도 회복까지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구조적으로 몸을 이렇게 다룹니다. 간 수치가 오르면 간 보호제 주는 거예요. 간약을 주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씁니다. 종양이 생기면 수술과 항암하는 거예요. 이거 모두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과 상처와 희망이 함께 얽힌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병은 고쳐졌는데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은 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반복됩니다.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치료를 이렇게 봅니다. 진짜 치료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의사를 깨우는 일이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은 멈춰선 시계를 고쳐주는 곳이라면 자연치유는 그 시계가 다시 제 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 수술을 잘 받았는데 소화는 안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늘 불안하고 입맛이 없고 감정이 자주 무너진다면 이 상태는요, 완치가 아니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연치유는 이런 보이지 않는 회복을 다룹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마주하고 장을 비우고 간을 쉬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하루 한 끼 식사를 바꾸는 것부터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까지 하게 되죠. 이것이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치료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야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대요. 그 말을 듣고서 포기한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음식 하나를 바꾸면서 피를 살리고 억눌렸던 감정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나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제가 임상에서 확실히 느낀 건 이겁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유일한 치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이런 선택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회복을 미루지 않는 이런 하루, 이건 어느 병원에서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병원은요,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이런 치료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회복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여정. 오늘 그 첫걸음을 조용히 내디뎌 보세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치유와 병원 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연치유는 치유라고 얘기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해요.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이 치료를 약을 주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받았다고 그러죠. 그 주체가 병원입니다. 그런데 치유는 또 회복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한 번 더 운동을 더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좋아지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면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느냐, 병원에 그냥 맡기느냐, 이 차이라고 봐도 됩니다. 환자들이 치유보다 병원의 치료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료를 병원한테 맡기기만 하고 모든 걸 다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문화죠. 응? 돈 주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응? 병원 가면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과거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병원에 오셔갖고 그냥 무조건 찾아오셔서 저를 입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자연치유 다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이제 설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립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를 하는 곳이 치료를 해주는 거죠. 약 주고 수술하고 검사하는 곳이지 자연치유를 해줄 수는 없어요. 응? 자연치유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집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 자연치유는 이건 의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자가 스스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방법을 배우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배우셔야만 자연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 치유와 그 병원 치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 없어서 암 치료 못 받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 뭐 그 안에는 CEO 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지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돈이 치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치료법이 어떤 걸 더 먹었다고 해서 막 더 오래 살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료법이 문제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연 치유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확률이 치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해서 내가 조련 치료를 못 봐서 병이 안 좋다, 안 좋아진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식을 바꾸자는 건데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제 먹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연식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가 이 치유의 음식 치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돈하고 전혀 관계없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심리치료 가서 막 돈 주고 막 비싼 돈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경험한 바로는 암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자신에게 상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집착합니다. 뭔가를 막 돈을 주어서 저 사람한테 막 좋은 치료를 받아 내가 좋아지겠다는 그런 집착이죠. 이걸 내려놓는 것이 마음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없을수록 이것도 마찬가지 치유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습관 문제입니다. 하루의 삶의 습관이죠. 리듬인데요. 잠 좀 일찍 자면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유튜브 쳐다보고 뭐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자기 치유하는 방법을 막 찾아갑니다.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계속 긴장을 만듭니다. 그 긴장을 내려놓을 때 우리 몸의 치유가 시작돼요. 이거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제가 꼭 강조해 드리는데 암 환자들을 보통 보면 손발 차갑고요. 아랫배도 차갑습니다. 그리고 몸의 온도가 불균형해요. 그래서 위로 열이 막 난다든가 손발이 막 뜨겁다든가 근데 어딘가는 또 차갑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것이 이 순환이 문제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혈액순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서 개선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 내 몸을 모세혈관을 살려주는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루틴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때는 꼭 누군가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그것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변에 한 사람의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방법 전부 경제적인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경제적이고 좋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내가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예요, 5%. 총 비용의 5%입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우리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은 또 지원까지 다 해주는 제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막 암이라는 병 자체를 정말 이렇게 치료하기 힘든 병, 죽을지도 모른다는 병,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치료를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분은 이런 긴장에서 자신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이게 원래 잘 돼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뒤에 후천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뭐 이렇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득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의 차이는 그런 삶의 태도,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치유의 핵심이죠.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정말 말기한 1개월 남은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은 1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막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이 삶을 지금 내가 굳이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하고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너무 잘 프로그램에 잘 익숙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을 하는데 그래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오늘 긴장되면서 살아야 돼. 오늘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전화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전화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도 하고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 결국 물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2개월 정도 지나서 여행을 가셨어요.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2개월 정도를 편안하게 사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생활을 지내면서 2개월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부인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다니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그리고 나서 한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운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암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근데 만약 이분이 조금 느낌은 이분이 6개월 전에만 저하고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암이 낫는다고 하는 특정 치료 믿을 수 있나요? 결국 삶의 태도가 뭔가를 해서 막 더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비타민C 고영양요법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권 보험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치료법으로 의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의학을 맴도는 것은 결국 이것은 전부 자기네 삶의 태도하고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셔도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못해도 죽을 것 같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해도 문제입니다. 네, 그런 태도보다는 하루를 살아가는 내 전체의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들 그리고 특히 이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좀 자책감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나가게 되면은 그런 거에 그런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지 자연스럽게 않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집착하게 돼 있어요. 치료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더 막 무슨 좋은 지식이 있지 않는가 막 하면서 우리가 자꾸 막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죠. 가능하시면 스스로 자신에게 상냥할 수 있는 방법들,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아마 터득하시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것도 하나의 의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한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치료가 맞을까를 그런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치료 이후의 어떤 이런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방향 위에서 서 계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병원은 치료를 시작해 주지만 회복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루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몸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가장 상냥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쌓이게 되면은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 저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